오세훈도 이제 그 당선되자마자 바로 당선 소감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네, 바로요? 그거를 좀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옥과도 같은 전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난을 더 부추기는 사람인데 저분은 그러니까요. 또 저렇게 또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기자님. 10번 사진 하나 지도인데요.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강남이나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네네. 집값보다는 정비구역, 정비구요. 재건축이 들어 있습니다. 재건축 예를 들어 기대. 네, 여의도 같은 경우도 보통 물론 이제 야권 지지율이 높은 곳이지만 50% 조금 상회하는 곳인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 72%가 나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의도는 거대한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치 일동이 성경, 우성, 미도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대치동 거기 지금 40억, 50억 아파트들이 다 이제 재건축하면 70억, 80억이 되는 곳인데 거기도 79%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압구정 현대가 압도적으로 압구정 현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단지가 될 텐데 재건축이 나면 거기는 이제 84%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 앵커가 이야기하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동구청장을 했잖아요. 정원호 후보가. 네. 근데 성수동에서 졌어요. 성수 성수 1가 성수 2가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서울 시민들은 제가 볼 때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나도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욕망이 응축된 제가 볼 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투표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동구 주민들은 구청장은 내가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용적률이라든지 층고 제한이라든지 뭐 임대 아파트를 얼마나 할 것인지 뭐 이런 뭐 기부 체납을 현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르신들 데이케어 센터를 아파트 앞에 배치할 것인지 이 모든 걸 다 서울시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이. 네. 그러니까 서울시는 나에게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나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청장은 민주당 설령 찍을지라도 나한테는 나는 정원호 후보가 좋고 오세훈 후보가 좋고 이게 아니고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한테. 정말 너무나 욕망 그대로 그냥 지지율이 나왔어요. 네. 그 경기도도 뭐 5개 예를 들어 성남 분당이 있으니까요. 의왕, 뭐 하남, 뭐 이런 과천 이런 5개 기초자치단체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 공교롭게 거기도 일기 신도시하고 또 토호제로 엮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은 됐지만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황희두 이사님이 이야기하시던데 선거는 이 프레임 싸움이잖아요. 네. 이 프레임 싸움인데 1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1번. 네. 안전한 서울 만들겠다. 정원 후보였고 네. 오세훈 부동산 지옥 막겠다. 이게 헤드라인.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캠프에서는 제가 볼 때 세금 폭탄, 부동산 지옥이라는 두 가지 프레임을 갖고 왔어요. 특히 부동산 지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노출됩니다.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기자니까 여론을 보기 위해서 스레드나 이런 데 보면 그 보수적인 분들 심지어 좀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팔로우하는데 그래야 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네. 정말 부동산 지옥이라는 단어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지옥이라는 게 뭘 맞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을 찍으면 부동산 시장이 지옥이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옥이라는 게 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져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거 환경이 나빠져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부동산 지옥이.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네. 저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 사람 찍으면은 뭐든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세금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주거 형편하고 재건축 안 될 것 같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아닌가. 다음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2번, 3번, 4번인데요. 네.
아, 지옥의 하나씩 볼까요? 형태도 안 그래서 정해. 부동산 지역 시민대책회의 이게 제 SNS 라인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3번. 부동산 지옥. 이분들은 자 부동산 지옥 된다. 파란색 찍으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부동산 지역 시민대책회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진보 진영의 분들한테는 이런 SNS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시민들에게는 보유세 작년에 내봤지 정말 얼마나 많이 올랐어. 세금 너무 이제 세금 폭탄 프레임이 가는데 5번 주시면 제가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집값이 이거- 올라서 오른 겁니다, 이놈들아. 그럼요.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없어. 세율을 전혀 건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있는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한 60억짜리가 75억 되면서 그냥 세율이 한 1,8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자동으로 했지 공정시장 뭐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든지 세율을 하나 건든 게 없어요. 집값이 10억 올랐는데 1,000만 원 더 낸다고 지랄지랄 하는 거야, 이놈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그리고 보유세 지옥이다. 근데 아. 자,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나가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집을 갖고 계시면 서울은 이제 자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한 48% 정도 되는데 여쭤보면 어때요? 세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진보가 지옥이에요, 집권하니까 집값은.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사실 올린 것도 그러니까 세율은 만지지도 않았고 네. 집값이 올랐어. 자동으로. 그래서 오른 건데 10억 올랐다고 1,000만 원 더 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한테는 부동산 지옥이 맞아. 나는 그런 지옥이라면 내가 그걸 해서 근데 손 들어주려고 물어봤던 거예요. 지옥의 맞아요. 유형이 뭔지. 네. 그 밑에 세 번째 표 다시 보여주실 필요 없어요. 노원 공릉동의 풍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6만 원이 71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만 정말 원. 세금 폭탄을 내나 이게 이제 5만 원. 얼마짜리냐면 공시가격이 한 5억 5천이니까 한 7억 8억 되는 아파트인 거죠. 네. 한 2, 3천만 원 올랐나 봐요. 예. 근데 재산세 1년에 70만 원 내는데 여러분들 자동차세 얼마 내세요? 1년에. 2천만 원 정도 차 갖고 계신 분들 이 정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차도 70만 원 내는데 5억 그러니까 한 7억짜리 아파트도 70만 원 내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분에게 어때요? 세금 많이 내는 것 같아. 많이 내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자동차세 이렇게 되는 폭탄 들어봤어? 들어봤냐고.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도 자동차세 폭탄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와. 일부 언론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슬로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자님은 이거를 많이 다루니까 사람 지겨울 수 있어. 기자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새롭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셔야 돼. 아니 근데 전 정말 기자님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SNS로 아니 이거 가짜 뉴스예요 그렇지 않고요. 원베 이렇게 해서 5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 있더라도 종부세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네. 그냥 워낙에 그런 SNS에 그런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요즘은 또 AI로 정교하게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속상해만 할 수 없잖아요. 자, 네, 그래서 네. 부동산 지옥 너무 쉽지. 딱 던지면 끝이야. 걔네 던지고 도망가면 돼.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표도 필요하고 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그러면 없잖아.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네. 이제 오세훈 후보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신통개발을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실제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면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4번, 지금 5번째잖아요. 5번째야. 2006년부터 해서 10년 4개월 동안 시장을 역임했거든요. 역대 네. 시장 보면 다 오세훈이야. 그렇지. 네 거냐 서울이? 아니 뭐 그러면 선택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2006년부터 2011년 말에 이제 그 무상급식 때문에 이제 물러나는데 물러난 오세훈 거고. 시장이 그때까지 그러면 아파트 공급을 오세훈 시장이 많이 했느냐? 정말 공급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이게 오세훈 시장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아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의 집값이 계속 안정되거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있잖아요. 대통령이 하거나 서울시장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조만 하고 제도만 하는 것이지 네. 집값이 안 올라서 분양가가 안 나오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짓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미분양은 쌓이고 하는데 뭐가 남아 있느냐? 서울에 이명박 시장이 지정해 놓은 뉴타운이 이제 아주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389개의 정비구역을 해지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진보가 집권하면 재건축을 다 이렇게 포기해버리거나 취소해버려.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이건 이제 TV조선의 강적들이 나와서 오세훈 후보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고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 이게 389개를 취소해버렸다. 389개를 취소한 건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6번 보여주실래요? 6번. 그건 맞는데. 맞는데 이게 2011년 서울경제 기사예요. 네, 수익성 없다. 조합원 현금 청산 요구. 시공사들은 속속 발빼. 아, 돈이 안 되니까 지정하고 발을 뺀 거야. 분양가가 안 나오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조합비는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7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결국 박원순 시장이 와서 네. 저기 보면 4년 5년 됐는데 조합은커녕 추진위도 구성 안 된 게 317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뉴타운을 안 하고 싶으시면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를 해 오시면 아직 조합은커녕 추진위도 구성 안 된 단지들은 해제해 드릴게요. 왜냐면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저분들은 왜 해제해 달라고 와서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지구 지정이 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이 묶여요. 무슨 말이냐면 공람공고를 하는 날부터 내 땅인데 팔 수 없게 전매 제한을 겁니다. 팔더라도 다음에 내가 최영커한테 팔면 최영커는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오지만 새 아파트 분양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헌 지분을 사겠습니까? 안 사죠. 재산권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뉴타운으로 굉장히 저때 서울 그러니까 주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민원이네. 주민들이 처음에는 뉴타운 다 하고 싶죠. 처음엔 그렇겠지. 깨끗하게 해서 우리도 아파트로 돈 좀 벌어보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3년, 4년, 5년, 6년 안 되니까 결국 어떤 주민들은 계속하자, 어떤 주민들은 이거 그만하자 하고 이제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럼 주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오세요 해서 389개의 정비구역을 풀어요. 2년 동안. 그런데 현수막, 저희 집 앞에 현수막에도 제가 그래서 이걸 389라는 숫자를 기억해요. 저희 집 앞에 현수막에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389개의 재건축 포기한 박원순 시장을 되풀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와, 이거 너무 저는 물론 심하다, 이거. 이거 선거 전에 들었어야 아니, 될 것 같은데요. 기자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 물론 저는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오세훈 후보처럼 용적률을 막 팍팍 올려서 공급을 더 늘릴 수 있었다고도 봐요.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이 389개의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 우리 종편수계. 네. 종편에서 이거를 많이 퍼뜨린다는데 뭐 했어? 저는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정원호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이 착착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첫 번째로 돌파하기 위해서 낸 게 착착 공약이 이런 내용인데 정원호는 구청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이 조합장들 간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공이 과감하게 투입돼가지고 우리가 중지하겠다라는 공약을 실제로 냈고 갈등 조정 시장이 잘하겠다.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과대한 권한을 기초단체장한테 넘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만 하는 것보다는 당장 이제 후보가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조금 노출이 예를 들어 됐어요. 최진봉 교수님 앞에 계시잖아요. 인정받네. 지금 잠깐 답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여쭤볼게요. 인정받.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의 부동산 개발의 슬로건 뭡니까? 정원호 뭐라고? 착착이라고? 착착 개발입니다. 착착 개발. 알고 계셨어요? 저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 네. 사람들이 어젠다가 잘 서팅이 모른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멈춰버린 거죠. 근데 오세훈 후보는 이미 신통개발이라는 본인의 브랜드를 갖고 있었고 닥치고 공급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어디가 더 재건축 잘해줄 것 같으세요? 오세훈이죠. 그래서 구호만 보면. 아니, 그러니까 매불쇼가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던 거예요. 오세훈이가 가장 잘하는 거를 정은호도 하겠다고 하면 오세훈 찍지. 그러니까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맨날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아무튼 뭐 지난 이야기니까. 네. 근데 아무튼 오늘 진짜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 진짜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기자님은 자면 안 되겠는데 앞으로. 저는 얘기해 주신 거 자면 안 듣는데 돼, 진짜. 너무 새롭고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너무 깨닫게 됐어 진짜. 아니, 뭐 한 겁니까 우리 기자님? 이런 걸 많이 알려야 되는데. 하나만 더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오늘 나온다 그랬는데요. 네.
내가 이제 부동산 지옥 프레임하고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세금 폭탄 프레임인데 세금 폭탄은 정말 오래 전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슬로건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매불쇼 시청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거 하나는 꼭 알아. 이거는 무슨 논쟁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팩트예요. 오늘은 팩트. 외우자. 네, 그렇지. 맞아. 네, 외웁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외워. 표 8번 한번 줘보실래요? 표 네. 8번. 자, 그냥 OECD에서 긁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2024년 조세 부담률이라고 있죠. 조세 부담률이 한국은 17%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찹쌀떡을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17%만큼 세금을 낸다. 내가 찹쌀떡을 100만 원어치 팔면 나라에서 17만 원 세금 내 이런 거예요. 아, 오케이. 네. 자, 다른 나라는 얼마나 걷어가나요? 다른 나라는 일본은 20만 원. 네. 다른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다 28. 굉장히 높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OECD보다 우리는 7% 이상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거는 무슨 아니야 논쟁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한국은행 통계가도 있는 거고 국가 데이터처 통계가도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OECD, IMF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학자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는 선진국보다 세금을 한참 덜 낸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각종 사회기금들 뭐 그런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하고 나면 이게 선진국보다 훨씬 많이 내.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8번. 오른쪽에 보면 국민 부담률이에요. 그게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거. 오케이. 네. 네. 우리는 25%잖아요. 네. 이건 더 차이가 더 나요. 차이가 커 오히려. 그래서 34%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GDP가 비슷한 스페인, 뭐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우리보다 훨씬 많이 걷어요. 우리하고 경제 규모는 비슷한데 그래서 이거는 8% 가량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이냐? 똑같이 찹쌀떡을 100만 원 팔아도 우리하고 GDP가 비슷한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는 한 35만 원 걷어가면 우리는 25만 원밖에 25만 원. 걷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세금이라는 건 어떤 세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증여세, 상속세 비중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어떤 보유세는 굉장히 낮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그것을 낮고. 일관성 있게 뭐 높다 낮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지나가다가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떤 우리가 시민분께 뭐 KBS든 어디든 매불쇼든 우리나라는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으세요? 적게 내는 것,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분명하게 그렇지 않고 일본보다도 훨씬 적게 내고 우리가 세제가 비슷한 그 적게 내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 그러면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려면 세금을 적게 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 법인세 25%인데 23%로 노무현 대통령이 깎아줬어요. 그때는 이제 글로벌하게 법인세를 좀 깎아주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은 몰라요. 하지만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런데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진영이 있다면 그래서 세금 좀 그만 내자, 세금 좀 줄이자고 주장하는 진영이 있다면 제가 이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 예를 들어 중국이 한 20%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중국도 20%밖에 걷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처럼 가자. 예를 들어 신중이네.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시라고요. 인도는 13%밖에 내지 않아요. 우리도 인도 경제처럼 가자. 그래서 세금 좀 줄이자. 정말 낮은 나라 필리핀이에요. 우리도 필리핀 경제처럼 가자. 이렇게 주장하시지 않을 거면 세금 폭탄이라는 어젠다는 맞지 않는 맞지 거예요. 않아.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던지면 그냥 끝이야.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예를 들어 상속세 너무 높다.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걸 좀 낮추자. 근데 뭐 이런 세금은 너무 낮으니까 이런 건 높이자.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금 폭탄이라는 이 프레임, 이 슬로건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 그러니까 지나가는 국민들은 이재명 뭐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세금을 너무 걷어. 이렇게 맞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그런 거야. 분위기가 있어. 내가 내겠지 택시 타가지고도. 네, 맞아. 아유, 우리나라는 그냥 빚더미에 앉았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근거가 없어, 근거가. 어르신들이 걱정하죠. 부자들 세금 때문에 떠날 거라고. 자, 아까 제가 세금 부담률,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 보여드렸잖아요. 떠날 수가 어디로 없어. 거기 중국 가야 돼. 필리핀 가고 안 간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게 네. 이번에 서울시 의회가 118석 중에 민주당이 81석 68.66%예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고 네. 매불쇼에서도 네. 시의원들 계속 출연시키면서 이걸 계속 알려야 정책 돼. 이슈화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야 알려야 다음 돼. 내후년 총선과 그렇습니다. 대선에서 서울에서 1%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니까. 사실만 전달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걔네들은 말 한마디로 끝나지만 이건 또 뭐 데이터도 얘기하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는 애들은 이 말을 또 안 들어요. 데이터는 안 봐. 그렇지. 그러니까 강성필 같은 분들이 종편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야. 제가 오세훈의 신통기획을 얘기하길래 당신들 신통기획 후보 대상지가 서울에 몇 개 있는 줄 알아? 패널한테 국민의힘 패널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몰라. 32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딱 2군데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에이 뭐 다른 얘기 합시다 그래요. 아까 조지목의 수위 같은 느낌. 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레전드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레전드야, 진짜. 맞지? 네, 정말로. 좋아. 일단 이거- 뭐 다 이겨도 서울을 지면 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그 표가 뒤집힌 게 아침 7시 15분이었어요. 그래서 상당수 기자들이 거의 멘붕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다들 이제 출구조사 보고 저녁에 12시 또 심지어 새벽 1시까지 해서 최종판을 마감을 했을 텐데 밤사이 이렇게 뒤집힐 줄 몰랐어요. 몰랐고 물론 이제 송파구 개표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바뀐 것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독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막판에 역전된 게 아니라 결국 개표 순서에 따라 다른 거지.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던 거라서 역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애초에 우리가 시장의 판세를 잘 읽지 못했다. 사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출구조사에도 그게 드러나지 않았죠. 이 서울의 표심이 뒤집힌 이유가 뭔가라는 것들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 경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얽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경제, 부동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재명 정부는 네. 우리 부동산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망한다. 큰일 네. 난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주식 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아니 코스피 지수도 8,800을 넘어서고 네. 호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선거 결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그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많이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게다가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좀 간과했던 부분은 종합주가 지수가 뭐 8,800을 찍고 만 스피 이야기도 나오고 2만 스피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사실 주식 투자자들은 전체 국민의 4분의 1 정도밖에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투표라는 건 민주주의라는 거 그래서 무서운 거죠. 평소에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또 표로 심판을 하는데 보시면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또 우리 3고 현상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환율 지금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오르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고 여러 지표들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게 될 텐데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분들 금리가 다 같이 올라갈 텐데 그런 세 가지 3고 현상에 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또 이제 서민층들이라서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코스피 열풍에 약간 간과했던 부분들이 그런 이제 평범한 국민들의 고통인데 이게 이제 막 시작했단 말이죠. 물가는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더 충격이 커질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 월세 대란이 있는데 전월세 대란에 또 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사실상 이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오세훈 시장이 불을 지른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여러 선거 때마다 경험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 또 부동산 벨트가 움직이더라.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 제가 이제 서울 시내 모든 동을 동별로 나온 이 투표율을 다 지도 위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네. 이걸 참 그 인터랙티브 지도로 만들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 빨간색일수록 오세훈 지지율 높은 곳이고 파란색은 정원호 지지율 높은 곳인데요. 보시면 여기 압구정동은 오세훈 지지율이 8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을 보면 파란색이 짙은 부분 많지 않죠. 네. 파란색은 전체적으로 이 높은 부분도 상암동만 해도 정원호 지지율 57% 정도 높은 편이고요. 다른 지역을 보면 강북구만 봐도 역시 60이 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지지율은 이 강남에서 압도적인 몰표가 나왔다는 거죠. 청담동은 77%고요. 여의도동만 해도 73%. 이쪽에 송파구 오륜동도 73% 정도 되네요. 그리고 더 짙은 지역을 보면 대치동은 77% 정도 됩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 한강벨트라고 하죠. 이 보시면 이제 한강 중심으로 몰려 있는 이 지역에 강남과 강북 쪽으로 강하게 빨간색이 결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호 전 구청장이 나왔던 성동구만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오세훈 지지율이 약할 뿐, 이 상당수 이 한강벨트 주변에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오세훈을 지지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보면 파란색이 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 개별 밀집도는 오세훈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벨트, 요 벨트에서 지금 이 지역들에서 네. 사실 이 지역들이라는 게 다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지역들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대부분. 거기서 오세훈을 지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러스트벨트가 선거 판도를 좌우한다. 왜냐하면 비율이 다 나눠져 있는데 서울만 해도 보면 강남과 강북 그리고 어떤 이제 유권자 분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향이 고정돼 있는데, 이 캐스팅 보트를 지는 지역은 특히 또 이 한강벨트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강남은 전통적인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면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한강벨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마용성 쪽으로 넓어지는 한강벨트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올라갈수록 보수화가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딜레마인데,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제 이재명 이게 좌파 진보 정권 들어서 보세요. 파란색 부분이 이제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고요. 이 오른쪽에 노무현 정권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 맨 오른쪽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는 좀 집값이 좀 잡히는 모양새였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초 기준으로 강남 11개구 평균 아파트는 뭐 20억 가까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집값이 오르는데 부자들이 싫어하는가? 이건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텐데요. 집값이 오르는 건 내가 만약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집만 오르길 바라죠. 그리고 내가 싸게 사서 나만 비싸게 오르는 걸 바라는데, 모두가 다 오르는 걸 바라지 않아요. 모두가 다 오르면 내 집값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 정권은 아무래도 이제 집값의 격차를 좀 줄이려고 하고, 또 세금 이야기도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격차를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진보적인 사람들, 아무리 뭐 민주적 관점이 뭐 투철하거나 아니면 내란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내 집값에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평소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재명을 뽑더라도 내 집값이 연결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어떤 이제 그런 계급 투표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었죠. 지금 보시는 그림들이 그런 계급 투표의 결과고, 보시면 이게 이제 2022년에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2022년 오세훈 시장 당선될 때고, 이번인데요. 보시면 이제 2022년에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파란색으로 넘어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한강벨트에서 압도적으로 오세훈 몰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왼쪽에 구청장만 보면 8대 17에서 7대 8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만 결국 우리가 민주당이 오세훈 이 정권 교체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도 사실 지금 민주당이 다 이겼지만 또 서울시를 못 이겨서 이겨놓고도 진 것 같은 느낌.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금 이번 선거가 끝나면 퇴출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이 이겼기 때문에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잘 싸웠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서울이 만약에 넘어갔으면 장동혁 오늘쯤 사표를 냈을 텐데 지금 계속 버틸 생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다행히 이제 다행히 민주당이 81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아마 앞으로 한동안 굉장히 지난 4년처럼 압도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송파 쪽에 왜 투표함 못 빼오던 거 이번에 빼와가지고 개표를 하니까 비례 쪽에서 바뀌었다고. 네, 아마 오세훈 지지율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80% 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참,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집값이 왜 안 잡히는 건지. 집값은 사실 지금 이제, 이게 좀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는데요. 보면 이제,
사실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때문에 집값이 잡힐 거라는 기대가 잠깐 있었지만 네. 글로벌하게 보면 여전히 한국 집값이 서울 집값이 특히 비싸진 않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요. 우리 맨해튼이라든가 파리나 런던의 초특급 도시들의 한복판을 보면 여전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서울 도심에 직장이 있고 서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들 출퇴근 시간이 또 한국이 세계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긴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한동안 서울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또 패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급이라는 게 주택 공급이 한 번 공급을 지금 시작을 해도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이 공급을 빠르게 밀어붙이지 않아서 이미 공급 절벽이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집값 급등 한동안 잡기는 어렵다. 또 한편으로는 몇 년 전에 이제 그 전세 대란 있으면서 서울에 또 빌라 공급이 많이 사라졌어요. 또 빌라에 들어가면 전세 사기를 당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빌라 인기가 떨어지면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라 공급이든 뭐든 최대한 집을 늘려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빌라 공급은 끊겼지. 게다가 또 여러 가지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지.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는 특히 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번에 이제 지나서 한 1년 정도 평가를 해보면 다주택자가 내가 집이 세 채 있는데 두 채를 내놓겠어 한다고 해서 갑자기 집이 총수가 늘어나지 않죠. 결국 이제 내가 집을 살 기회를 늘어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집의 총량이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근데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재개발, 재건축 풀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흘리는 그런 오세훈의 구호들이 사실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트리거가 됐겠죠. 우리의 모두의 불안 그리고 욕망 같은 것들을 자극한 건데 민주당 정권이 늘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값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을 다독이면서 장기적인 믿음을 갖춰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도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집값이 오른다. 민주당 정권에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은 빚을 내기 어렵게 만들고 대출받아 집 사는 걸 더 이렇게 찍어 눌렀죠. 그랬는데 여전히 집값에 대한 그런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여전히 집값은 더 오른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금 서울시장을 뺏겼지만 2년 뒤 총선에서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참 답답하네요. 예. 오세훈한테 그렇게 여러 번, 예. 당했으면서도 또 뽑아주는 사람들을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싶은데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는 네. 20대 남성들의 보수화가 굉장히 많이 두드러졌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20대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20대 남성을 저는 이제 비난하고 싶진 않고요. 네. 비난하거나 아니면 뭐 보수화라고 해서 지금 워낙 몰매를 맞다시피 하고 있는데 보수화 일부에서는 뭐 극우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일단 그림 보시면 맨 위에부터 20대 남성, 20대 여성 있고요. 연령대별, 성별로 나눠본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출구조사가 여전히 뭐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이 출구조사는 지금까지 나온 지표 중에 가장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지표고 근데 물론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건 뭐냐면 네.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도 여론인데 여기는 투표장에 온 사람들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바이어스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세상은 투표를 한 사람이 바꾸는 거니까요. 그 표본을 놓고 보면 표본의 바이어스를 놓고 보더라도 20대 남성 4명 중에 3명이 오세훈을 지지했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 또 30대만 해도 30대 남성 67%가 오세훈을 지지를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한국에서는 70대보다 20대가 더 오세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저는 보수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20대 남성들의 불만이 뭘까?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뭔가 불만과 좌절 같은 걸 읽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져 있고 일자리가 사라져 있고 특히 또 우리 챗GPT 출시 이후에 이거면 또 이제 20대 지금 30, 40대 지금 50대들은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20대 30대는 영원히 집을 사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20대들 아까 오세훈을 지지하는 20대들은 한국 전쟁 이후에 1950년 이후에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게 되는 첫 세대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좌절감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도 보실까요? 보시면 이 노란색 짙은색 선이
이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인데요. 지금 20대에 44%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나이 든 더 윗세대들 30대와 40대들은 비정규직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세대들은 2명 중 1명이 다 비정규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 계속 막 얘기가 나오지만 또 이 쉬었음 청년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취업도 안 되고 게다가 소득도 없고 부동산은 갈수록 오르고 있고 보면 요즘에 이제 20대 청년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주식 투자라는 건 결국 사는 시점보다 팔고 나가는 시점이 중요한데 사실 총알이 많지 않으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20대 청년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큰 그런 국면으로 가겠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지금 내가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 세대 같고 불만이 많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내가 보수 정당을 찍으면 내 삶을 더 낫게 해줬냐고요. 저는 그게 확인이 안 됐는데 왜 네. 민주당을 미워하고 왜 진보 좌파를 미워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거슬러 올라가면 20대 청년들의 분노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액션 플랜을 보인 게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서 여기 비정규직들을 다 정규직화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처음 실행을 했죠. 그런데 당시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이 첫 그 액션이고 굉장히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몇백 명 정도 말고는 다른 구조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청년들은 이 과정의 문제 또 이렇게 능력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그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불만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그런 이 오래된 불신과 불만이 누적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이명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20대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줬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 아마도 이제 해줬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는 그런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특히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분들이 어떤 이제 능력주의로 간다,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전히 오래된 불신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보수 네. 정당을 찍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고 실제로 본인들의 삶이 나아졌다면 보수 정당을 찍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수 정당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삶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분노는 다 진보 정당을 향해서만 터져 나오냐라는 거죠. 이건 너무 그렇죠. 본인들의 말대로 불합리하지 않나요? 네.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코호트 조사라고 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의 이제 어떤 동일한 특성 유지가 되는가를 본 건데요. 네. 보시면 이제 이 굵은 파란색 선이 2002년에 노무현 당선 때 20대였던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지금 50대가 돼 있죠. 네. 지금 이제 파란색 선이 10년 단위 옮겨가면서 지금 이제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뽑을 때까지 그러니까 30년 전 20대가 지금 50대가 돼서 민주당 핵심 주류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대들은 보시면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 경향이 굉장히 강한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 될까? 아니면 지금 20대들은 지금 50대들은 20대 때도 굉장히 진보적이었고 아직까지도 민주당 성향이 강한데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20대들이 볼 때는 네. 이 민주당이 또 기득권화돼 있다. 민주당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청년들에게 어떤 이제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제가 네. 바로 이 세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옛날에 지금 386 세대들이 옛날에는 청년들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회 기득권 세력이 돼 있고 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자기들은 정규직에 있으면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20대의 보수화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이번 선거에서 20대를 위한 정책이 얼마나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패착이라고 말씀드린 것중 하나 아까 이제 그 부동산 벨트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그 한국 사회가 사실은 전세 월세 대책을 거의 내놓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대들이 보기에는 우리에게는 사다리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내란을 종식시킨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하지만 20대를 위한 어떤 이 배려라든가 그런 이제
새로운 그림 같은 걸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돼서 그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극우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느냐, 내란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느냐 하지만 우리가 20대들의 좌절과 어떤 절망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 선거 정치 국면에서 보면 20대가 확실히 숫자가 적은 건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강남이 강하게 밀집돼 있는 것처럼 40대, 50대가 강하게 민주당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40대, 50대만 안고 가도 어느 정도 과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었을 텐데 이번 선거에서 그런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메시지를 읽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40, 50대는 상대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네. 우리를 위한 정책을 안 내놔도 우리는 왜 계속 민주당을 지지하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한 정책도 좀 내어달라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들은, 네. 그리고 지금 40대, 50대 회에도, 전두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이제 역사적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도저히 어떤 선을 넘지 못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내란이나 사실 이제 계엄을 절대 용납할 수 지금 없습니다. 20대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가 다르냐? 당연히 다를 수 있지. 다르지만 정작 20대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정치라는 게 네. 실제 체감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0대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코 이걸 방치하고 갈 수는 없다. 정치라는 건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끌어안아야 되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전세 월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정원호 후보가.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특히 이제 성수동이 가장 핵심 그 트레이드 마크 아니었겠습니까? 핫플레이스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다면 서울 전체를 성수동처럼 핫하게 만들겠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원호 저는 이제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요. 정원호 후보는 뭔가 이렇게 성수동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제 서울 전체를 할 수 있다. 나는 성수동에서만 잘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싶었을 텐데 그 정원호 이미지가 또 자칫 박원순 전 시장과 겹치는 부분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정작 정원호 후보의 이 선거 전략이라는 게 상당 부분 오세훈 후보와 겹치거나 차별화를 보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네. 참, 지방선거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집이 우리의 발목을 참 잡는 것 같은데요. 아주 끈질긴 것 같습니다. 언제쯤 그 족쇄를 좀 풀어낼 수 있을지. 이재명 정부가 정말 제대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1년 차에 다행히 이런 네. 이제 그 중요한 메시지를 얻었으니까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충분히 이걸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번에 우리 발목을 잡았던 건 부동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크게 진 곳이 강남 서초입니다. 강남에서만 10만 표가 넘게 졌고요. 서초에서 8만 8천 표가 졌습니다. 보통 유리하다고 하는 지역, 은평, 강서, 관악, 강북 그거 합쳐도 18만 표를 못 이겨요. 민주당이 유리했다고 하는 지역의 표차를 보면은 정원호 후보가 많이 이겨야 58%나 59, 60을 거의 못 넘습니다. 아예 강남 서초는 사이즈가 달라버려요.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송파. 이 말인즉슨 인구가 많고 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곳이 부동산 가격이 비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하고 정밀한 대책을 통해서 집값이 비싼 곳에 사는 주민들께도 저희가 믿음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보고요. 정원호 후보가 결국은 패배를 승복하고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서울시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원호 후보 승복 선언을 먼저 듣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더 깊이 듣지 못했습니다. 더 넓게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또 캠프 관계자, 당원 동지 여러분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함께 경쟁해 주신 후보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선되신 오세훈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거리에서 잡아주신 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응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예, 이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님은 전문가시니까 김봉신 대표님은 빼고 세 분은 민주당의 애정을 가지고 계신 패널들이니까 좀 애정을 갖고 분석을 한번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후보 옆에서 가장 지켜보면서 끝까지 함께 하셨던 임세은 대변인은 뭐 실망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차분하게 다시 패널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패인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역시나 이번에 발목을 잡았던 건 부동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기 가장 크게 진 곳이 당연히 강남 서초입니다. 예. 강남에서만 10만 표가 넘게 졌고요. 서초에서 8만 8천 표가 졌습니다. 근데 그게 합친 게 18만 표거든요. 일단 그 두 구만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가 보통 유리하다고 하는 지역, 은평, 강서, 관악 뭐 이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강북. 그거 합쳐도 18만 표를 못 이겨요. 네, 여기서 이기는 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민주당이 유리했다고 하는 지역의 표차를 보면은 정원호 후보가 많이 이겨야 58%나 59, 60을 거의 못 넘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세훈 후보가 뭐 한 10% 차이 난다거나 아니면 많아야 은평 같은 경우에 14%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예 강남 서초는 사이즈가 달라버려요. 강남 서초는 아예 오세훈 후보랑 2배가 차이 납니다. 68, 70 이 정도가 나오고 정원 후보는 30대 초반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남 서초 송파가 인구가 많습니다. 선거구가 갑을병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송파. 그 다음에 이제 강서도 인구가 많지만 거기서는 송파의 인구 구성만큼 이 표 차이가 따라가지 못했다. 그 이 말인 즉슨 인구가 많고 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곳이 부동산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부동산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하고 좀 정밀한 대책을 통해서 뭐 거기 집값이 비싼 곳에 사는 주민들께도 저희가 믿음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정원 해보고요. 후보가 시장이 되면은 우리 부동산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많이 내려갈 거다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후보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재건축, 재개발 아마 멈출 것이고 그다음에 집값도 그분들은 오르는 것이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렇거든요. 집값도 멈추거나 아니면 떨어뜨리거나 그리고 세금 많이 내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프레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정원호 후보가 일정 기간 내내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하는 그 간담회를 무조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는 얘기가 정원호 후보가 그런 정책을 내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런 프레임을 갖고 먼저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미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